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9월 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닛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3특검 이슈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검사 출신 김기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바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좀 어떠신지요?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김기현 네. 변호사님은 오셨잖아요. 저 예전에 스튜디오 때만 해보고 이제 오늘 처음 와봤는데 예.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죠. 네. 또 그 사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하시느라고 예.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셨는데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뭐 국정위에서 이제 2달 하고 석방되고 석방이요? 네. 거기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리고 한 1, 2주 요양하고 이제 지금 다시 변호사 일을 해보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안 관련해가지고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네, 뭐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네,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저 이따가 그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좀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아니 이제는 스튜디오 틱해졌어요. 드디어 스튜디오 틱해졌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완전한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아직도 갈 길 멀다. 과거의 그 방에 비하면 그래도 번듯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티가 나요. 예, 아유 저희 제작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된 것 같은데 시사인이 멀지만. 광고비를 많이 많이 들었나 봐요. 아까 그래서 열심히 광고 읽었어요. 저희 백진삼,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이야기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부에서도 투표를 붙였는데요. 윤석열 씨 속옷난동 관련해서 CCTV 공개가 좀 논쟁이 되고 있고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서 열람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씨 쪽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법률가인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국회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니까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민사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망신당했으니까 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인용될까요? 근데 인용이 법원에서 확실히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뭐 명예훼손 내지는 그거 관련해서는 영미법적으로는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미법, 예. 그러니까 퍼블릭 피겨 시오리라고 해서 이제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이나 이런 게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보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반드시 뭐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스튜디오가 저희가 좀 더 포멀해져서 그런가요? 지금 공식 인물에 대한 이론까지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 내가 맨날 뭐 웃기는 얘기해서 그렇지 나도 아는 거 많아요. 그럼요. 예. 공식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냥 뭐 이제 입 터는 거는 제가 그러면 아니 이 법률 대리인단 입장문을 보면서 저는 그냥 든 생각이 이거예요. 이러니 내란을 일으키고 구속을 당하지. 이 변호인단 다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왜 지금 도움 안 됩니까 윤석열 씨한테? 옛날부터 도움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당연히 도움 안 되고 있고 예. 뭐 다 망할 겁니다. 아니 무슨 뭔 위반이다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CCTV 그 자체를 공개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CCTV 공개했습니까? 뭐 본 적 있어도 본 적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보고 나와가지고 그 내용 자기가 봤던 내용을 그냥 요약하듯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봤다라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전문이란 말이에요. 네, CCTV 영상 자체가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에 하나도 안 맞는 건데 마치 여기 윤 대통령 뭐 법률 대리인단 여기 보면 CCTV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 것처럼 일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지금 오늘 와갖고 말로 전달한 거에 대해서 법 위반을 트집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궁색하니까
아, 오히려 그냥 뭐라도 그냥 예. 다 트집 잡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뭐 이렇게 무식한 티는 좀 덜 내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윤석열 씨가 했던 그 당시의 발언들이 오늘 이제 의원들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 검사해봤냐, 안 해봤지 않느냐,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라. 이런 식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검사냐 아니냐는 사실 두 분도 검사 출신이신데 네.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진짜 생뚱맞죠. 아니 해봤으면 어쩔 거고 안 해봤으면 어쩔 거야. 까놓고 얘기했어. 다음에 김용남 의원님이 가셔야 되겠어요. 아니, 검사해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검사 아니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뭐 집행하러 간 사람이 검사를 해봤든 안 해봤든 법 집행기관으로서 간 건데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검찰 출신들이 욕 먹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워요. 네, 지금 두 분 다 부끄럽다. 부끄럽습니다. 대신 사과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대신 사과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황당하다 싶네요. 그러니까 뭐 네. 당신 검사 해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만약 그 자리였으면 아니 난 해봤는데 그래 뭐 나보다는 오래 한 것 같은데 당신 인관 성적 몇 등이야? 아니 그렇게 치사하게 나가는 거야. 검사 해봤냐 안 해봤냐 뭐 이런 거 갖고 시비 걸면 예. 당신 몇 등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거는 거지 시비를. 김용남 전 의원님의 확실한 확신은 내가 윤석열보다 성적 높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건. 근데 몇 등이셨어요? 아니 뭐 숫자로 하는 것보다 일단 예. 나는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고 초임이 어디였더라? 대구 아니었나? 뭐 지방이었다. 중앙지검 초임이시면은 뭐 인정. 야 가셔야 되겠네요. 거의 1등 아니실까 김용남 의원님. 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1등한 사람이 여유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무슨 검사 해봤냐 안 해봤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아니 검사를 해봤으면은 안 가도 되고 검사 안 해봤으면은 가야 돼요?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어떤 상황이 몰렸을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이야기하는 좀 주치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이 말이 참 웃기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 지금 김용남 의원님의 성적 공개가 댓글창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지, 그러니까 판사, 검사 다 임지가 성적 순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높다.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막 보통 한 1, 2등 정도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밑에 가면은 이제 저기 남도 쪽에 거길 가는데 참고로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저기 밑으로 갔습니다. 아니 검사 된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죠. 검사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판사들에 비해서는 신경을 덜 써요. 이제 초임지가 어디냐, 뭐 당신 인관 성적 몇 등이냐. 근데 그 법원은 그게 평생 따라다니지. 근데 검사들은 이후에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게 윤석열 씨였고, 근데 그 정점에 또 정치적인 사건들을 하면서 그렇죠. 이게 수사는 잘하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재판은 잘한다고 뭐 티가 잘 안 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냥 그 성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또 두 분의 깨알 같은 또 법조인 라이프를 알려주시니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씨 관련해서는 요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 댓글창에서도 지금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분 전에 붙였고요. 지금 1,700여 명이 투표해 주셨는데 찬성이 79%, 반대의 21%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보고될 줄 알았는데 보고가 밀렸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9월 안에는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권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치인들이야 뭐 영장재판뿐만 아니라 대법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다 무죄 주장을 하죠. 대법원 유죄 확정이 되고 나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거는 통상 다 있는 일인데 막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포기되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서 표결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다만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장이 청구된 본인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신상 발언을 신청해서 본회의장 그 발언대에 나가서 내가 영장 재판 받을 테니 이걸 체포동의안 부담 없이 그냥 통과시켜 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하겠죠. 예. 왜냐면 본인이 그동안 한 해왔던 얘기가 말이 있으니까 그건 네.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법원의 영장 재판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불법적인 어떤 정치 자금 내지는 뇌물 사건 치고 이 정도 증거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증거라고 하면 진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윤 본부장의 예. 진술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예. 그리고 메모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 집행과 관련한 당시 그 재정국장 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와이프 배우자? 된다고 예. 하는 당시는 재정국장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 재정국장이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도 현금 그 다발 사진도 이 정도 증거 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통상은 이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이 배달 사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몰아가거나 혹은 그 진술을 받거나 준 사람 중에 한 명은 해야지 또 이게 뇌물 사건은 인정이 되던데 그런 걸 또 권성동 의원이 믿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근데 들어요. 실제로 전달한 사람은 줬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진술은, 충분하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장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사실은 권성동 의원하고 그 전에 그 광주지검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2000 몇 년도인가. 권성동 의원은 성적이 좋으셨나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때 이제 직속 소속 부장이었고 예. 내가 바로 이제 평검사 중에 수석이었지. 예. 그 성적은 난 잘 모르겠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셨겠네요. 그렇죠. 아. 아니야 불편하지는 않고. 성적 좋은 후배. 아니 불편할 건 없었는데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좀 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기가 어렵죠.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또 그 권성동 의원과 악연 아닌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권성동 얘기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뭐 자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박근혜랑 이명박한테 아직도 지금 가서 물어봐도 안 했다 그럴 겁니다. 했어요. 유죄 다 나왔는데도 아직도 뭐 그런 것이고. 근데 악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악연. 그러니까 제가 최혜병 사건에서 이제 임성근 구명 로비 제가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는 그냥 익명으로 조용히 제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여기저기 나오면서 이제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했잖아요. 강제로 그때 권성동 의원이 오픈을 했죠. 권성동이 갑자기 그 국회 소통관에 와가지고 그 제보자가 김규현이다 이러면서 뭐 박대령 변호인이고 얘는 뭐 민주당 앤데 이래서 제보 공작이고 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3부는 뭐 골프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부가 뭐예요 지금? 뭘로 나왔습니까? 타주가 조작인 거 밝혀지고 틀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때 궁금했던 게 오선 의원인데 왜 일개에 그냥 변호사를 딱 집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몇 번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저격을 했을까? 그때 저 엄청 힘들었거든요. 최근에 저희 김종대 의원님도 다 이제 무혐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무혐의 다 나왔는데 그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저를 딱 집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와 이거 나도 뭐 막 이거 엮여서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거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거나 그 업보를 지금 권성동 의원은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좀 될 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힘없는 사람이나 서민 중산층 뭐 이런 분들은 어떤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백을 많이 하세요. 수사 들어오면은 그래도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밝히고 선처를 바랍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정치인이라든가 뭐 판사, 검사 이런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그런 사람들 치고 전 자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수사해봐서 아는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자백하는 정치인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 있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잘 생각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는 뭐 선처를 한다든지 뭣도 없는 거고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으면은 뭐 구속영장은 전 100%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게 기각되면은 특별재판부 해야 돼요. 그때는 제가 1인 시위할 거예요. 특별재판부 하라고.
네, 오늘 천대엽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는 또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하는데 그 이야기 좀 이따 해보고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근데 한학자 총재도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종교 탄압 같은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수사 협조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 혐의자가 수사 협조 안 한다고 수사 못하면 뭐 이 세상에 할 수사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통일교 내지는 통일그룹 정도의 규모면 내부 제보자의 어떤 정확한 제보 없이는 그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정도 사이즈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히 이제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뭐 언제 얼마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집행됐다라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 수사하기 어려워요. 예.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요. 그러게요. 어디부터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외부에서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뭐 사실상 2인자 자리를 놓고 다퉜다고 이야기되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그 배우자가 예. 재정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고급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걸 그 사람들이 제보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국엔 총재까지 올라가야죠. 뭐 본인이 종교 탄압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아니 일본에서 지금 일본은 해산 명령 내려왔잖아요. 그랬죠. 예. 통일교 관련해서 해산하라고 해산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아베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예. 크게 있었으니까. 아니 일본에서 뭐 지금 통일교가 처한 처지에 비하면 한국은 완전 파라다이스지 지금 통일교에. 뭐 지금 탄압받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종교인들은 통상 이제 그런 것들을 방패 삼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쭤봤는데요. 김기현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유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로 잘 알고 있죠. 대부분 막 대량 학살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놓은 건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뭐 신천지, 뭐 심지어는 개신교까지도 정치단체하고 굉장히 깊숙이 유착이 되어 있고 거기서 심지어는 뭐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봉사하고 돕고 이런 거 뭐 논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 다 로비를 하고 앉아 있었고, 예. 돈을 주고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돈 받고 또 정치인이 고맙다고 절을 했다고 가고 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절을 한 거지 돈 받아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한 표도 더 얻고 자기 돈도 한 푼 더 받고 뭐 그러려 그랬겠죠. 웃기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 중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게 끔찍한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벌백계를 통해 가지고 종교계도 이제 정화 운동을 좀 할 때가 되었다. 이참에 그럼 종교계에서 뭐 그럼 세금을 지금 자꾸 걷는다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논의할 때도 됐죠. 이 정도 됐는데. 정치인들의 역할이 도대체가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다 해야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뭐 무슨 그게 특혜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대를 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지금 못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특단의 조치를 이제 할 때가 된 거죠. 더 이상. 네.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이 항의한다고 못하는 건 법 집행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건 또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케이스들이 쌓이면 매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이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진다. 뭐 심으로 막아서는데 그거를 뚫질 못하고 그냥 집행 포기를 한다.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마찬가지죠. 막무가내로 버티니까 집행 못했 거 아니에요. 2번이나.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쌓이고 뭐 통일교 뭐 신도들이 막아서 갖고 그 뚫지 못하고 뭐 압수수색이나 압수수색가 한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떤 강제 수사나 영장의 집행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세면 법이 안 통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굳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나가면
그 영장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도망가서 잠적해서 못 찾는다. 물리적으로 찾질 못하겠다.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뻔히 있는 걸 알면서 집행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저희 특검 캐비닛으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특검 캐비닛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전문이시거든요. 한번 제가 열어요? 한번 번호를 모르실걸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제가 그럼 하지만 열어서 예. 그 번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바꿨어요 그 사이에. 지금 비밀번호 실시간으로 들켜버린 저희 비밀번호 죄송합니다. 아니 왜 비밀번호를 중간에 바꾸면 어떡해요? 리셋이 저희가 스튜디오 이사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시죠. 예.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예. 캐비닛에 들어있는 것. 자, 지난주에 수많은 화제가 되었던. 하나, 둘, 네. 저 정말 하다하다 금거북이까지 우리가 다룰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금거북인데 이게 약간 이 금거북이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인가요? 그러면 당장 특검에 제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상품권 듭니다. 이거 갖고 가면 10돈짜리 주는 거예요? 아니 10돈이 전 700만 원이나 하는지도 몰랐는데.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의문은 저 정도 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매관 매직이 가능한 것인가. 국가교육위원장은 굉장히 높은 장관급 자리, 국무회의도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합리적 의심이다. 금거북이가 적어도 쌍으로 뭐가 되지 이렇게 금거북이 한 마리만 있으면 이게 알도 못 낳고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나온 게 이게 굉장히 뭐가 세 발의 피다. 분산 배치를 해놨을 수도 있고 원래 이제 거북이도 쌍으로 있어야 암컷이 있으면 또 수컷이 있어야지 그렇게 또 보기가 좋은 선물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새끼들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버지 거북이 어머니 거북이 뭐 금거북이 패밀리를 선물했을 텐데 나온 건 하나다. 패밀리니까 그 중에 오빠 거북이를 저기 오빠 집에 갖다 놨나 보지. 그 수사를 그런 식으로 펼쳐갈 수는 있겠네요. 뭐 수사는 상상하기에 나름이니까요. 예. 남동생 거북이 그 남동생이 관리하는 요양원에서 발견된 거죠 아마 이게. 예, 오빠라고 알고 오빠인가요? 있는데 지금 그 요양원 금고에서 나왔다. 동생이네요. 죄송합니다. 김진환 씨.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곳은 이제 김진우 씨와 최은순 씨, 그러니까 오빠와 모친이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A 요양원인데 하필이면 이 금고가 또 거기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금고는 또 동생 김진환 씨가 사용했던 거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관 매직을 정말 많은 걸 했겠구나라는 좀 의혹이 드는데 지금 구속 혐의는 사실 여기까지 가고 있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2라운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서희건설이 건네줬다는 나토 3종 세트 이 부분도 기소 부분에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선 수재냐 아니면 윤석열과 공모해서 받은 뇌물이냐. 사실은 대통령의 영부인은 우리가 공직자로 안 봐왔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뇌물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과 공모하면 공직자하고 공모하면 뇌물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건데 공모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이제 알선 수재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기소된 부분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이배용 그 국가교육위원장의 어떤 인사청탁과 함께 전달된 거냐? 저도 이게 다야?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700만 원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대통령 직속의 위원장이 그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700만 원 받고 그거 해주기에는 뭔가 이게 공정 가격은 아닌 느낌이 들잖아요. 공정 가격 얼마입니까? 몰라요. 그거는 이제 인사권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장관급 자리에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700만 원이. 그래서 이게 금거북이가 더 있는 건지 아니면 금거북이 말고 딴 게 있고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무슨 명절 때나 뭐 인사치레 선물이었는지 더
파봐야죠. 그러게요. 더 팔려면 컨테이너를 발견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유경옥 씨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보도에 나왔던 컨테이너 아직까지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죠, 사실. 거의 뭐 금은 보화가 있다고 참 예, 보물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사실 제보를 했던 아. 그 도이치 주가 조작 그 공범의 이면서 김건희의 개셔 관린이었던 이종호 씨. 네. 이종호 씨가 얘기한 것들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 거기 그 사단장 원래 별 3개 달아주기로 했었던 예. 거잖아. 예, 그래 나중에 그렇네요. 포스터까지도 예, 달아주기로 예, 했었고, 예, 뭐 그래서 예. VIP한테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찰과 관련해가지고서도 경찰에서 그 특정 이제 경무관, 예. 네, 승진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그 분들은 그 다 마약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네, 이름이 마약 다 사건과 그렇죠. 관련됐죠. 뭐 조병로 경무관 예. 이런 사람.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게 와, 씨, 저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들이 아니잖아요. 예. 개인적 친분으로 저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건데 맨입으로 저거를 하려고 했을까? 오. 네. 그럼 당연히 대가 관계가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산됐거든요. 무산된 예. 걸로 나와요, 예, 진급이. 예. 그래놓고 저는 좀 돈이 모자랐나? 오. 조건이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김건희 매관 매직이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오. 일종의 김건희가 직접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종호 씨처럼 대리점을 통해서 그런 것을 또 막 모집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충분히 지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지금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돈을 받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건희는 그렇게 보면은 매관 매직의 이제 총판이고, 예. 이종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리점처럼 이게 뭐 조금씩 받아가지고 막 장사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예. 진짜 수사를 펼치면 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 짚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방금 나온 속보에 민주당에서 오는 5일에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발의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좀 뜨거운 이야기였던 검찰개혁 이슈로 그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특검 이야기를 주로 나누려고 모시긴 했지만 그래도 검사 출신이신 두 분의 시각도 궁금하긴 한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문정 지검장이 나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에 오적이 있다 이렇게 직격을 함으로써 좀 뭔가 분위기가 확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문정 검사는 본인이 해야 될 일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그 사건 배당되어 있진 않나요? 그 왜 마약 밀수 예. 했는데 그 수사 방해를 받았다라는 사건이 배당되어 있으면 검사면 그 사건 수사에 전념을 다해야 되고 빨리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더군다나 글쎄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오적이라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붙였던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고 제가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한 뭐 이문정 검사가 오적 중에 제일 먼저 거론했던 봉욱 민정수석은 제가 알기로는 봉욱 수석은 뭐 실력이나 인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문정 검사보다는 100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반대로 그 마지막 그 봉욱 성상원 뭐 이런 분들 너무 높아서 잘 모르고 마지막으로 거론됐던 이제 김수홍 검찰과장을 제가 아는데요. 이분은 좀 급도 거의 안 맞는데 거기 왜 들어가신가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제보를 받으시니까 그랬을 거고 이문정 검사님이 지금까지 뭐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따돌림도 받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또 완전 청산이 안 되고 일부가 살아남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억울함이라든가 뭐 그런 걸 좀 표현하시다가 과하게 나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사실 검찰 개혁하면은 뭐 사람보다도 지금 제도로 지금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수청 소속 논란이라든가 뭐 보안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쟁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요 두 개만 딱 집어가지고 요걸로 놓고 우리 진영 내에서도 지금
뭐 요렇게만 뭐 행안부로 가는 거 아니면은 다 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서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 같이 12.3 계엄 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고 지금 법무부를 주장하건 뭐 행안부를 주장하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하건 간에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지금 진영 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논하는 거지 큰 틀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안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믿고 대통령이 토론을 하라고 했으니 그 디테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말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청 행안부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검찰개혁에서 중수청은 법무부였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안 보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뭐 행안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작년에 발의했던 중수청 법무부로 돼 있거든요. 법안에.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탈검찰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조국 전 대표가 뭐라 말씀하셨냐면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소속으로 가는 것이 캐릭터상 맞다. 물론 이제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다. 네네. 이렇게 하셨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최소한의 경찰 수사에 있어서 기소 전에 조금 이거를 다듬고 보완하는 정도의 과정은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검사들이 혹시 이거 가지고 좀 장난을 칠까봐 검사를 지금 못 믿는 상황이니까 그걸 못 믿으니 이걸 주는 게 맞냐라고 지금 반대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두든 안 두든 어쨌든 간에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고 검사들이 준동하지 못하면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보자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정에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정부조직법만 처리를 하자고 한 것도 큰 틀에서 그렇게 합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정 간엔 지금 이견이 없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너무 과열된 느낌이 없지 않아요.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중재하는 토론을 하겠다라고도 했는데 그럼 두 분 혹시 나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불러줘야 나가죠. 지금 두 분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분 맞죠? 두 분 다 의견? 불러주시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부르시면 당연히 나가야죠. 뭐 출연료는 주실라나. 자, 크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출연료도 없어요. 주셔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갈등이 왜 생겼다고 김영남 의원님은 보세요? 글쎄 이제 뭐랄까요? 이제 각자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서도 검찰에서 뭐 이른바 왕따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검찰 수사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감정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힘을 빼야 돼. 아니 잘못한 사람 지목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잘못했던 거를 바로 잡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어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이 사법 시스템이 막상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혹시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내지는 수사를 담당하는 뭐 경찰관이 됐던 어떤 수사관이 됐던 어떤 악의를 갖고 할 때 이거를 감시 감독하거나 수정받을 기회가 있느냐 뭐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놓고 좀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검찰이 잘못한 거 얼마든지 지금 너무 많고 저도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만 보면은 이건 뭐 다 찢어 발기고 해체해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검찰로부터 가장 당한 최대 피해자 가장 검찰에 악의가 많을 것 같은 다 죽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지금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하라. 네. 억울한 피해 당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검찰은 이제 큰 주먹이죠. 큰 칼이죠. 그러니까 주로 정치인이나 재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막 잘못 휘둘러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왔어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주먹이거든요. 동네에서 어떤 민생사건, 서민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검찰 같은 나쁜 짓들을 많이 또 해왔어요. 그거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저같이 힘이 없는 사람은 경찰한테 나간다고요. 제가 구명로비 제보를 했을 때 작년부터 최혜병 사건 이렇게 계속 싸워오고 있잖아요. 12.3 계엄 때부터. 저는 경찰이 저를 계속 수사를 해요. 뭐 이철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주를 해서 그런 거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건달이 사라지면은 작은 건달의 시대가 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뭐 건달을 다 없애자 이게 아니고 건달들을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 이제 거듭나게끔 만들어야 되고 얘네들이 지들끼리 또 싸우고 감시견제하게 만들어가지고 허튼 짓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해야지 다시는 우리가 검찰개혁이란 말이 또 나오지 않는 그런 완전한 개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도 대통령실이나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 워낙 뜨거우니까요. 저희가 다양한 분들 모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내란 재판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안 여쭐 수가 없어서 아까 초기에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이 되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고 김기현 변호사님 1인 시위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런데 이제 국회에 나온 천대엽 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또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지적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위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 속에 이미 특별재판부가 2번 있었어요. 반민특위 때 하고 3.15 부정선거들 처벌하기 위한 4.19 이후에 특별재판부가 있었고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지금 특별법원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뭐 법관 자격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재판관에 앉히고 막 그럴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놓은 특별재판부법도 법원 안에 어떤 특별한 재판부를 하나 만들어갖고 기존의 법관자들, 현역 판사들 중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재판부에 가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것도 그냥 법원 내에 재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위헌 논란은 당연히 다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이야기들이 합리적이고 재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계속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란 특별재판부?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거기서 내란 사건 재판을 하고 뭐 유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 내지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유죄 확정되고 중형 선고가 된 다음에 내란 재판부 핑계 댈까봐 난 그 꼴 보기 싫어요. 그 재판부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내가 유죄받은 것이다. 평생 그냥도 유죄받을 수 있는 것인데 충분히 뭐 이거는 그런 유죄뿐만 아니라 뭐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선고 이후에 이게 다 내란 특별재판부 때문에 이게 유죄 선고되고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거지 그냥 일반 법원 같았으면 이게 나 무죄다 이 얘기하는 것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이거는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법안을 새롭게 바꾸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금 많은 쟁점들이 있어가지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저희도 계속 중계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두 분이 보시는 이번 주 3특검의 쟁점으로 이 코너가 특검 캐비닛이니까 그래도 요 이슈 좀 주목해라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시간 관계상 한덕수 이야기를 못 하려긴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바로 그냥 불구속 구속한 내란 특검이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이하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은 뭐 앞서 구속이 됐습니다만 김용현, 이상민 앞서 구속됐던 국무위원 말고 아직 남아 있는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최상목, 뭐 박성재 이런 다른 국무위원들 그러면 앞으로 불구속이냐? 그러게요. 최저점이 거기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영장이. 그래서 왜 재청구를 안 했지? 왜 안 했을까요? 재청구 해보지. 그리고 내란 동조가 맞나? 이거 왜 방조범 그러니까 방조로 법률적으로는 내란 방조로 구속영장을 쳤고 기소된 내용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갑자기 웬 방조? 아니 공범 내지는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란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더 전개해 나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이 해병 주목하는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지금 해병 특검이 뭔가의 전초전인 것 같아요. 어떤? 네,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요?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박정훈 대령님이 해병 특검에 지금 굉장히 많이 조사를 받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계속 아마 출석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조사하는 거를 보면은 당시 그 항명 사건 벌어지거나 순직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해병대 사령부 내부 국방부 이런 데서 벌어졌던 그 한 10며칠간의 일들 이거를 거의 해부하듯이 다 잘라가지고 그 시간 순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언제 수사기관이 이런 걸 하느냐? 누군가 구속영장 치기 전에 이걸 하거든요. 누굴까요? 누굴 하려는 것인가? 아니 근데 지금 김계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위면 김계환이 일단 기각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걸 재청구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김태효, 윤석열, 그렇죠. 김건희 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이게 전초전처럼 그 다지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잠깐 다른 이슈가 워낙 많아서 최상병 특검을 좀 잊고 있었는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너무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도 잊지 않고 좀 계속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끝내기 전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앞에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예쁜 돼지머리는 있는데 보통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돈을 꽂는데 이거 안 들어가네. 딱딱하네. 한번 제대로 살짝 넣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굽혀서 제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저희 새 스튜디오를 축하해 주시는 김용남 의원님의 금일봉 투척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더 새 출발 잘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라라고 하는 응원. 여러분들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처럼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요. 잊지 않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두 분 덕분에 또 이 법조 이슈들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